감히 경비원 딸 주제에 대들어?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가문에 들어오려면 무릎 꿇고 융소를 빌란 말이야. 강남 신명호텔 볼룸. 신부의 아버지인 62살 남자는 결혼식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딸의 결혼식이었어요. 낡은 금무화를 신고 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를 결혼식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시부모를 향한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쏟아졌고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신명건설 공동 창립자였다는 것을요. 25년 전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모든 걸 잃었지만 경비복을 입고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인물, 금액, 범죄를요. 붉은 안전모에는 살인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 설계도에는 부실 시공 증거가 선명했습니다. 딸의 무릎이 바닥에 닿은 그 순간 아버지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정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남 신명호텔 볼룸은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며 흩어졌고 흰 장미로 장식된 통로 양쪽으로는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샴페인의 달콤한 향이 섞여 떠돌았죠. 그 화려함의 중심에 신부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28의 나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어깨를 감싸며 바닥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얼굴에는 행복한 신부의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입구 쪽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조심히 무사히 오세요. 지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심장 박동이 드레스 속에서도 느껴질 만큼 강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며 지수의 손등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손등에 흉터가 있네요. 파운데이션을 좀 더 발라드릴까요?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역시 손에서 자란 환경이 느껴지네. 지수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왼손 손등에 자리 잡은 작고 흰 흉터. 어렸을 적 공사장 근처 놀이터에서 넘어졌을 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아버지가 경비로 일하던 그 건설 현장이었죠.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신부님, 준비되셨어요? 곧 입장하셔야 해요. 네, 그런데 아버지는. 아, 그건 말이에요. 플래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신부님 혼자 입장하시라고 하셨어요. 버질로드를 혼자 거르시는 게 더 우아하다고.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랑 같이 걷기로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전달받았어요. 플래너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화장이 망가질까 봐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웨딩 마치였어요. 지수는 혼자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통로를 걷는 동안 지수는 하객석 맨 뒤를 슬쩍 봤습니다. 구석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있었어요. 62의 나이,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구두만은 달랐습니다. 뒤축이 닳고 먼지가 묻은 금무화였어요. 갈아 신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국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신랑 시우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지수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식이 진행됐습니다. 줄의 말씀, 서약, 반지 교환.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흘러갔어요. 시우는 계속 시계를 보거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억지로 끌려온 사람처럼요. 주례가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시댁 부모님께 먼저 절했습니다. 시아버지 태진과 시어머니 선영이 단 위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가 허리를 깊이 숙였지만 두 사람은 고개만 까딱했을 뿐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부 부모님께 인사할 차례였습니다. 신부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례의 말에 인국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순간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구두 좀 봐. 경비 근무하다 온 거 아니야? 하객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인국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단 아래에 도착한 인국은 긴장한 듯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어른들이 있는 쪽으로 허리를 숙였어요. 사부인, 늦어서 죄송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선영이 인국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예순의 나이에도 단정하고 우아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그녀는 그러나 지금 얼굴 가득 경멸을 담고 있었어요. 입가에는 비웃음이, 눈빛에는 차가운 거부감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경비실이 아니에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지수는 멀리서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인국은 고개를 더 낮췄습니다.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주먹이 바지 옆구리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텔 직원에게 손짓했고 곧 보안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원은 인국과 얼굴을 아는 사이였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인국을 바라보는 보안팀 직원 앞에서 선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장 규정에 맞지 않는 분은 입장이 어렵다고 안내해 주세요. 보안팀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인국에게 다가왔습니다. 최 선배님, 죄송합니다만. 알았네. 인국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그때 시아버지 태진이 일어섰습니다. 63의 나이에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수트를 입은 그는 천천히 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 여러분. 태진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문의 경사입니다. 신명건설 박태진 가문의 품격을 지켜야 하는 자리죠. 태진은 인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태진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해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 최 사장? 아니, 최경비.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봤어요. 저 둘이 아는 사이야? 최경비라니 무슨 소리지? 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25년 만인가? 그때 그 패기는 다 어디 갔나? 태진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인국의 낡은 구두를 힐끗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식장까지 근무복 차림으로 오다니. 경비일이 바빴나 보지?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거 찍어야겠다. 대박이네. 신부 혼주가 경비복 입고 결혼식에. 순식간에 여러 사람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가 인국을 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죠. 줌을 당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거 SNS에 올려야지. 누군가 크게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따라왔어요. 인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인국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보안팀 직원이 반대편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인국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잠깐만. 인국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발이 바닥에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단을 뛰어내렸습니다. 웨딩드레스의 긴 치마가 발에 걸렸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채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하객들과 보안팀 직원들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누군가 지수의 드레스를 밟았어요. 레이스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여전히 인국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인국은 딸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수야, 괜찮다. 너는 돌아가 결혼식은 마무리해야지. 아빠 안 괜찮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 선영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신부가 어딜 가는 거예요? 선영의 손이 지수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듯 강하게요. 돌아가세요. 지금 당장. 어머님, 제발. 돌아가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요.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아버지를 보내고 싶으면 너가 무릎 꿇고 빌어. 지수가 선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영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우리 가문에 들어오려면 그 정도 예의는 보여야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아버지는 조용히 들여보내드릴게요. 지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인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안 돼, 지수야. 그러지 마. 하지만 지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찢어진 레이스가 대리석 위에 흩어졌어요. 지수는 양손을 바닥에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제발 용서하시고 들여보내주세요. 아버지 대신 제가 빌게요. 볼륨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어요. 그리고 곧 터져나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사방에서 핸드폰 카메라가 지수를 향했고 셔터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줌 기능으로 확대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대박, 이거 찍어야 돼. 웨딩드레스 입고 무릎을. 경비원 딸이 무릎 꿇었어. 미쳤다. 핸드폰 화면들이 지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찍고 또 찍었어요. 누군가는 벌써 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국은 딸을 내려다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서라, 지수야. 아버지, 일어서. 인국은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태진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굴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빠 간다. 인국은 돌아섰습니다. 낡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딛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볼룸을 빠져나갔어요. 호텔 주차장에 도착한 인국은 자신의 낡은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를 뒤적여 열쇠를 꺼냈습니다. 차 문을 열고 조수석 밑을 더듬었어요. 작은 금속 상자가 손에 잡혔습니다. 인국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비밀 캐비닛의 열쇠였어요. 녹슨 열쇠를 손바닥에 쥐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인국은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바닥에 자국이 났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굴욕에 고개 숙인 경비원이 아니었어요. 복수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에는 한 해시태그가 급상승했습니다. 경비원 딸 무릎.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무릎 꿇은 사진과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창은 조롱과 동정, 분노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무릎이 꺾인 순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새벽 4시 인국은 신명타워 인근의 낡은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인국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건물 뒷골목으로 들어선 인국은 녹슨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죠. 페인트가 벗겨진 벽면에는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 관리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인국은 주머니에서 열쇠 2개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오랜 시간 환기가 되지 않은 냄새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낡은 의자 하나, 그리고 벽면에 붙어 있는 커다란 금속 캐비닛이 전부였어요. 캐비닛 표면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인국은 캐비닛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이 문 뒤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번째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딸각 소리가 났고 이어서 2번째 잠금 장치를 해제했어요. 이중 잠금 장치였습니다. 아무나 열 수 없도록 만든 것이었죠. 캐비닛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노트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인국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1999년 12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빽빽한 필기가 나타났습니다. 날짜, 시간, 차량 번호, 방문자 이름, 대화 내용의 핵심 단어들 모두 암호처럼 짧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인국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경비실에서, 주차장에서, 복도에서 보고 듣고 기록한 모든 것들이었죠. 그는 다른 물건들도 꺼냈습니다. 작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비닐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라벨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0년 3월 지하주차장, 2001년 7월 회장실 복도. 인국이 몰래 녹음했던 대화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꺼낸 것은 누렇게 바랜 설계도 한 뭉치였습니다. 원본의 일부였어요.
인국이 회사에서 쫓겨나기 전 마지막 날 밤 사무실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설계도 모서리에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여러 개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인국의 손이 멈춘 것은 붉은색 안전모였습니다. 안전모를 꺼내드는 순간 인국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에는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오래된 혈흔이었습니다. 인국은 안전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에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1999년 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신명타워 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앞이었어요. 인국은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었고 태진은 처마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속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건물이 무너져요. 인국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태진을 바라보며 외쳤어요. 우리가 짓는 건 사람이 살 집입니다. 돈을 아끼려다 사람이 다치면 어떡합니까? 태진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어요. 돈이 목숨이야, 인국아. 내가 이상주의자인 건 알겠는데 현실을 봐. 이 바닥이 원래 이래. 형님, 제발. 형님 소리 집어치워. 이제부터 난 사장이고 넌 직원이야. 내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한 달 후, 인국은 횡령 혐의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던 자재비 장부에 조작된 숫자가 발견됐다는 이유였어요. 인국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태진이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렇게 인국은 공동 창립자에서 경비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인국은 눈을 떴습니다. 안전모를 다시 캐비닛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후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동진 형, 인국이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김동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5의 나이, 백호안전진단 소장이었어요. 인국의 몇 안 되는 동지였습니다. 오래된 집 청소 시작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일 만나자. 인국은 전화를 끊고 캐비닛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채우고 방을 나섰어요. 계단을 올라 밖으로 나오자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지수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보낸 기사가 지수를 데리러 왔었어요. 신혼집으로 가는 줄 알았던 지수는 차가 도착한 곳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재개발 직전의 노후 아파트였습니다. 외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삐걱거렸어요. 계단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복도 전등은 깜빡거렸습니다. 기사가 건넨 열쇠로 문을 열자 좁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습니다. 가구도 거의 없었어요. 낡은 냉장고 하나, 작은 식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기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너의 수준에 맞는 집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이미 벗었지만 머리에는 아직 화관이 꽂혀 있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남편 시우는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수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 인국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트럭에서 내린 인국은 딸이 사는 아파트를 올려다보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 지수가 현관문을 열자
인국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인국의 얼굴이 굳었어요. 벽에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괜찮아요, 아버지. 전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지수는 애써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인국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미안하다, 지수야. 다 아빠 때문이다.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인국은 동진을 만났습니다. 신명타워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어요. 동진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5년 동안 잘 보관했어. 이제 쓸 때가 온 거야? 인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진이 가방을 열자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나왔어요. 표지에는 비자금 관리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0억입니다. 동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쫓겨나기 전 태진이 빼돌린 돈이야. 차명 계좌로 숨겨뒀는데 내가 그 흔적을 다 추적해뒀어. 법원 공탁도 가능하고 전문가 감정도 받을 수 있어. 인국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숫자와 계좌번호가 가득했어요. 날짜별로, 금액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있어. 제대로 된 싸움을요. 변호사도 고용하고 기자한테 광고도 내고 시민단체도 움직일 수 있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인국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이제 제대로 된 무기를 얻은 것이었어요. 시작합시다. 인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긴 싸움이 될 거야. 각오는 됐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두 사람은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국은 매일 저녁 딸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지수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지수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인국은 퇴근 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인국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바닷물 냄새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바닷모래가 썩은 듯한 비릿한 냄새였습니다. 인국의 얼굴이 굳었어요. 25년 전 태진이 원가를 줄이려고 사용했던 해양골재에서 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인국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페인트 아래로 미세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벽을 눌러보자 미세하게 푹 들어갔어요.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모서리 부분에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물이 샌 자국이었습니다. 인국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건물도 그때 지은 거였어. 인국은 이 아파트가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지어진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자신이 쫓겨나고 태진이 원가 절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해양골재를 쓰고 철근 규격을 낮추고 저가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바로 그 시기. 인국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다, 지수야.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머리는 묶지 않아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인국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인국은 재빨리 지수를 끌어안았습니다. 뭐야, 지금.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발코니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 철근이 끊어지는 소리,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어요. 발코니가,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국은 딸을 거실 쪽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발코니를 향해 뛰었습니다. 발코니 바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슬래브가 중간부터 금이 가더니 순식간에 아래로 떨어져 내렸어요. 철근이 비틀어지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고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지수야, 움직이지 마. 인국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발코니 쪽으로 한 걸음 내디딘 상태였어요. 그녀가 빨래를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순간 지수가 서 있던 바닥이 꺼졌습니다. 아! 지수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녀의 옷자락이 튀어나온 철근에 걸렸어요. 지수는 허공에 매달린 채 철근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지수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끄러지고 있었어요. 땀과 먼지로 미끄러운 철근을 붙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래로는 5층 높이의 허공이 펼쳐져 있었어요. 인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바닥으로 재빨리 다가가 몸을 낮췄어요. 무너진 가장자리에 배를 대고 누운 채 두 팔을 아래로 뻗었습니다. 지수야, 내 손 잡아.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도 떨어져요. 됐으니까 손 내밀어. 인국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수는 한 손을 놓고 아버지의 손을 향해 뻗었어요. 손끝이 닿았습니다. 인국이 딸의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어요. 놓지 마, 지수야. 인국은 온 힘을 다해 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의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등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이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힘을 주었어요. 지수의 몸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인국은 한 손으로 딸의 허리를 감싸쥐고 있는 힘을 다해 당겼어요. 마침내 지수의 몸 전체가 안전한 바닥 위로 올라왔습니다. 인국은 딸을 끌어안은 채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지수는 아버지 품에서 격렬하게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인국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인국의 눈빛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나와 인국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따님이 임신 2개월이시던데 절박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인국은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임신이라니. 지수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입원해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병원에 계셔야 해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임신한 딸이 그런 위험한 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집이 무너질 뻔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입원한 지수를 안정시킨 후 인국은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인국은 건물관리사무소 직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무너진 발코니 앞에 섰습니다. 인국은 손전등을 켜고 단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끊어진 철근의 굵기를 확인했습니다.
규격보다 얇았어요. 콘크리트 단면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푸석푸석했습니다. 제대로 양생되지 않은 콘크리트였어요. 인국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철근 단면, 콘크리트 파편, 균열 패턴,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거기 뭐 하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 소장이었어요. 인국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허가 없이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의 권리입니다.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인국은 마지막 사진을 찍고 돌아섰습니다. 현장 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인국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부르세요. 저도 신고할 게 많으니까요. 인국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동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시료 채취 가능합니까? 가능해. 내일 아침에 시청 안전점검팀 명찰 달고 갈게. 부탁합니다. 다음 날 새벽 동진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청 명찰을 목에 걸고 전문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합법적으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일주일 후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분 수치가 기준치의 3배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보고서였어요. 동진이 보고서를 인국에게 건넸습니다. 해양골재를 썼어. 그것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요. 이건 명백한 건축법 위반입니다. 인국은 보고서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명건설 홍보팀에서는 급하게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진이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발코니 붕괴는 입주민 과실로 몰아. 가스 누출이 원인이라고 프레임 짜. 홍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지역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협찬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모두 입주민의 잘못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글들의 메타데이터에 회사 내부 기기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인국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동진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염화물 함유량 기준치 대비 300% 초과. 인국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해양골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한국산업표준 KS 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철근이 부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진이 손가락으로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소금기가 콘크리트 속으로 스며들어서 철근을 녹슬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이 약해지는 거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국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반대했던 바로 그 공법이었습니다. 태진이 원가를 줄이려고 강행했던 방식이었어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인국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딸이 죽을 뻔했어요. 뱃속에 아기까지. 동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국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뿐이었어요. 오후 2시 병원 복도는 한산했습니다. 인국은 지수의 병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시우였습니다. 인국은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시우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감정 보고서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건넨 것이었죠. 시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시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는 인국을 올려다봤어요. 염분 수치가 이렇게 높다는 게 사실입니까? 인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는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그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지은 집입니다. 인국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시우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시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운 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몰랐잖아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우리 회사가,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시우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인국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우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이 아니라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시우는 건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갔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과거 프로젝트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물.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리스트에 떴어요. 시우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자재 명세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시우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해양골재 사용 표시가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에서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서민들이 사는 중저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시우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고급 주거단지 프로젝트도 열어봤어요. 회장 일가가 거주하는 타워 팰리스급 고급 단지들의 자재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해양골재 표시가 없었습니다. 모두 강모래를 사용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철근 규격도 기준 이상이었고 콘크리트 등급도 최상급이었습니다. 시우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이 위험한지, 어떤 건물이 안전한지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집만 부실하게 지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시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시우는 아버지 태진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 태진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태진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시우는 문을 닫고 아버지 앞에 섰어요. 지수의 아파트가 무너진 일 아시죠? 알지. 입주민이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라던데. 거짓말입니다.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양골재를 썼잖아요. 염분 수치가 기준치의 3배나 됩니다. 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위스키 잔을 든 채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다 봤습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요. 서민 아파트만 골라서 부실하게 지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은 멀쩡하게 지으면서요. 태진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어쨌다니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목숨? 태진이 비웃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임신했다며?
유산되면 잘된 거다. 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진은 일어서서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 피가 우리 집안에 섞이는 것보다는 낫지. 경비원의 핏줄 따위는 필요 없어. 시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시군요. 시우는 돌아섰습니다.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편에 설 수 없다고요. 자정이 넘은 시각, 시우는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켜고 금고를 찾았어요. 벽에 걸린 그림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우는 어릴 적부터 지켜본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마스터키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으로 회사의 모든 설계도, 재무자료, 내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시우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닫고 방을 나섰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요. 나중에 발각될 것이라는 것도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시우는 자신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25년치 비자금 내역, 리베이트 명단, 하청업체 커넥션, 불법 로비 자료,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우는 외장하드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복사하는 데만 3시간이 걸렸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완료됐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인국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거는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생각했어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인국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저, 시우입니다. 무슨 일이죠? 심판의 날에 쓰십시오. 시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25년치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국이 조용히 말했어요. 잘 쓰겠습니다. 시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인국은 시우에게서 받은 파일들을 확인한 후 다시 지하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거리는 고요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캐비닛 앞에 선 인국은 다시 한번 이중 잠금 장치를 풀었어요. 문이 열리자 그 붉은 안전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국은 안전모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손끝에 거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오래된 혈흔이 만든 울퉁불퉁한 표면이었죠. 강석형. 인국의 눈앞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강석? 구조기술자였어요. 인국보다 3살 위였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가을 어느 밤이었습니다. 신명타워 공사 현장 15층 높이였어요. 야간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자재를 끌어올리는 소리, 용접기에 불꽃이 튀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죠. 인국은 그날 밤 야간 순찰 중이었습니다. 현장을 돌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15층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회장님. 강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인국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강석과 태진이었어요. 철근 간격이 기준보다 넓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부족하고요.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강석이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손에 든 설계도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염분 수치도 조작됐어요. 제가 직접 측정했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건물이 위험합니다. 태진은 담배를 피우며 강석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냉담했어요. 자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충분해.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강석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태진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진이 옆에 놓여있던 철근 결속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운 공구였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강석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석의 붉은 안전모가 바닥에 굴러떨어졌어요. 강석은 비틀거렸습니다. 손이 머리로 향했고 손가락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어요. 회장님, 강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발이 난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입 다물고 사라져. 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석의 가슴을 밀었어요. 강석의 몸이 난간을 넘어 떨어졌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했어요. 그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국은 기둥 뒤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태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인국은 더 깊이 몸을 숨겼어요. 태진은 바닥에 떨어진 붉은 안전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재더미 사이에 던져 넣었어요. 태진이 사라진 후 인국은 떨리는 다리로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재더미를 뒤져 안전모를 찾았어요. 안전모 안쪽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안감 틈새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어요. 인국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강석의 필기였어요. 염분 수치 조작이라는 메모와 설계도 일부였습니다. 강석이 마지막까지 증거를 남기려 했던 것이었죠. 인국은 안전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인국 자신이 횡령 혐의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날 이후 25년 동안 인국은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인국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전모를 다시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안감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안감을 벗겨냈어요. 틈새에서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설계도의 일부였고 염분 수치를 조작한 흔적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인국은 캐비닛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00년 9월 야간 작업 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그날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날짜, 작업 인원 명단, 크레인 사용 신청서, 모든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인국은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비닐 봉투에 넣었어요. 나중에 포렌식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진이었어요. 인국아, 이상한 차가 너네 집 앞을 계속 맴돌고 있어. 인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차인데요? 검은색 승용차.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조심해. 전화를 끄는 인국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열었어요.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태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국은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안전모, 설계도 조각, 야간 일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국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전동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플랫폼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전동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인국은 가방을 꽉 껴안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진에게요. 형, 안전가옥으로 갑니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1시간 후, 인국은 도시 외곽의 작은 주택에 도착했습니다. 동진이 마련해둔 곳이었어요. 낡았지만 안전했습니다. 동진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에는 2사람이 더 있었어요. 변호사와 탐사기자였습니다. 다들 모였군요. 인국이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 보였어요. 붉은 안전모, 설계도 조각, 야간 일지, 시우에게서 받은 USB까지. 25년입니다. 인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때가 됐어요. 변호사가 안전모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안쪽의 혈흔을 확인했어요. 국과수 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DNA 분석하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요. 탐사기자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 표시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거 대단한 특종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박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인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강석의 복수가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신명건설 본사 회의실, 오전 9시였습니다. 태진은 홍보팀장과 법무팀장을 불러 모았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최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태블릿을 켜며 보고했습니다. 화면에는 인국이 안전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변호사, 기자, 감정인까지 접촉했습니다. 뭔가 큰 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태진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막아야 해. 어떻게든. 홍보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발코니 붕괴 사건을 자작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수의 아파트 발코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이상했어요. 프레임이 어색하게 끊기는 부분이 있었고 시간 표시가 중간에 뛰어넘어졌습니다. 원본 CCTV 영상에 조작을 가했습니다. 최인국이 발코니 기둥을 건드리는 장면을 삽입했어요. 법무팀장이 웃었습니다. 경비원 1명을 매수했습니다. 그날 최인국이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이걸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바로 진행해. 그날 오후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최인국을 재물손괴와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조작된 영상과 매수된 증인의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인국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진이었어요. 인국아, 경찰이 움직여. 체포영장이 청구됐대. 인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발코니 붕괴를 내가 조작했다는 거야. 영상 증거도 있다고 하더라. 인국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태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안전가옥에 그대로 있어. 나가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인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조작된 영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인국이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시간을 끌면서 증거를 없앨 겁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탐사 기자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언론사 편집국장과 접촉했습니다. 법무 검토 끝난 자료를 전달할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인국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우였어요. 마스터 USB로 25년치 자료를 백업했습니다. 비자금, 리베이트, 하청 커넥션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익명 이메일로 전송하겠습니다. 인국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우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는 선택을요. 5분 후 노트북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 파일 용량이 어마어마했어요. 변호사가 파일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이 날짜별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리베이트 받은 정치인 명단, 하청업체 불법 계약서 다 있습니다. 탐사 기자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 정도면 특검감이에요.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인국은 시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렸지만 시우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심판의 날에 쓰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인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고도 미안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한편 시우는 자신의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나온 시우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강변으로 차를 몰았어요. 강변공원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의 검은 물결이 출렁였어요. 시우는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시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요. 하지만 지수를 생각했어요. 무너진 발코니에 매달려 있던 아내의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창백한 얼굴, 그리고 태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산되면 잘된 거다. 시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었어요.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선영이었어요. 시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고 또 울렸어요. 5번째 전화에서 시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 있니? 선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실 금고가 열린 흔적이 있어. 내가 한 거지?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싫습니다. 시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한강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동지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모아뒀던 차명 주식의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했어요. 신명건설의 소액 주주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박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증거 자료를 보여주자 주주들은 분노했습니다.
의결권 위임장에 서명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시민단체와 소액주주연대도 움직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신명건설의 비리를 폭로할 준비를 했어요. 언론사 편집국장에게는 법무 검토가 끝난 자료 패키지가 전달됐습니다. 비자금 내역, 부실 시공, 증거, 살인 사건 관련 자료까지요. 편집국장은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대형 특종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가야 해요. 가처분 신청 들어올 겁니다. 법무 검토 다 끝났습니다. 소송 걱정 없어요. 탐사 기자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만 기다리면 되었어요. 안전가옥에서 인국은 붉은 안전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죽은 강석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형, 이제 복수할 수 있습니다. 인국은 안전모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신명타워 펜트하우스 오후 6시였습니다. 신명건설 창립 2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전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며 흩어졌어요. 하객들이 속속 입장했습니다. 정계 인사들, 재계 인사들, 언론사 대표들까지 화려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건설의 역사를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될 예정이었어요. 무대 양옆으로는 신명건설이 지은 건물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태진은 목을 가다듬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 전 저는 맨손으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열정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어요. 신명건설이 지은 건물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꿈을 짓고 있습니다. 태진의 연설이 계속됐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가득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회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아니었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명의 젊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 명은 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인국이었어요. 둘 다 20대 후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신명건설 공동 창립자 박태진, 최인국.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스크린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습니다. 공동 창립자? 최인국이 누구야? 박 회장 혼자 세운 거 아니었어? 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대 아래로 고개를 돌려 스태프를 노려봤어요. 스태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조종실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어요. 다음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였어요. 1999년의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신명건설 창립, 박태진 - 최인국 공동대표 체제 출범. 기사 본문에는
두 사람이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국이 기술과 설계를, 태진이 경영과 자금을 담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홀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스크린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홀의 입구가 열렸습니다. 인국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경비복을 입은 인국이 아니었어요.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회사를 창립할 때 입었던 바로 그 맞춤 정장이었어요. 낡았지만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인국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눈빛은 강했고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홀 안의 모든 시선이 인국에게 쏠렸습니다. 하객들이 길을 비켰어요. 인국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 무대로 향했습니다. 태진은 무대 위에서 인국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인국이 무대 아래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진을 바라봤어요. 25년 만의 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인국은 더 이상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인국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아니, 태진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우리 동업자였잖습니까? 태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인국이 계속 말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했다고요? 그 맨손에 묻은 건 제 피와 땀이었습니다. 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모든 사람이 인국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25년 전 저는 횡령 누명을 쓰고 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횡령범은 따로 있었죠. 인국이 태진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을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들이 인국과 태진을 번갈아 가며 찍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국을 끌어내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좀 더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기자들도 동의했어요. 경호원들은 멈춰 섰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선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옆에 있던 사람이 선영을 부축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비틀거렸습니다. 인국은 선영을 힐끗 보고는 다시 태진을 향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경비일지 25년치요. 당신이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다 기록했습니다. 인국이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내용은 빼곡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인국이 붉은 안전모를 꺼냈습니다. 홀의 조명 아래에서 안전모의 혈흔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강석 기술자를 기억하십니까? 25년 전 15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요. 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는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건 사고였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어요. 인국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강석 기술자는 부실 시공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인 겁니다. 제가 봤어요. 그날 밤 현장에서요. 홀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박 회장님, 사실입니까?
살인 혐의를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공동 창립자를 축출한 이유가 뭡니까? 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인국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무원장도 있습니다. 비자금 리베이트, 불법 로비,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이제 세상에 다 공개하겠습니다. 인국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홀을 빠져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 남은 태진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25년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기념식은 폭풍의 한가운데로 빠져들었습니다. 기념식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 일면에는 신명건설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25년 숨겨진 공동 창립자의 귀환, 경비원으로 살았던 진짜 창업주 제목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오전 10시 한법률사무소 회의실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국이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퍼진 것이었어요. 회의실은 카메라와 마이크로 가득 찼습니다. 인국이 입장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와 동진이 함께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노트와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인국 씨는 오늘 25년간 기록한 경비일지와 각종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또한 신명건설의 부실 시공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인국이 첫 번째 노트를 펼쳤습니다. 1999년 12월부터 시작되는 일지였어요. 카메라들이 노트를 향했습니다. 제가 경비로 일하며 매일 기록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요. 인국이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001년 3월 15일 오후 7시 30분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 번호 12가 3456 국회의원 김모 씨 방문 회장실 체류 40분 인국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같은 날 밤 10시 김모 의원 퇴장 검은색 서류 가방 소지 입장 시에는 없던 가방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국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3년 7월 8일 건설교통부 공무원 이모 씨 오후 2시 입장 5시 퇴장 갈색 봉투 소지 이런 기록이 25년치 있습니다. 날짜, 시간, 인물, 상황 모두 적혀 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뇌물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단순히 서류 가방이나 봉투를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인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프로젝터가 켜지며 스크린에 엑셀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명건설의 비자금 장부입니다. 박태진 회장의 아들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스크린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금액과 이름이 빼곡했어요. 인국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2001년 3월 15일 김모 의원 3천만 원 인국이 자신의 경비일지를 펼쳤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 시간까지 일치합니다. 경비일지의 모든 기록이 비자금 장부와 맞아떨어집니다. 1원 단위까지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속삭였어요. 변호사가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된 페이지들이었어요. 기자들이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자가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날짜가 일치했어요. 이름도 일치했습니다. 금액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네요. 기자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인국이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이제 부실 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건물 리스트가 나타났어요. 수십 개의 아파트 단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명건설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지은 서민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모두 해안골재를 사용했어요. 인국이 각 단지 이름 옆에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염분 수치, 철근 규격, 콘크리트 강도 모두 기준 이하입니다. 설계 변경 승인서도 위조됐고요. 동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백호안전진단 소장 김동진입니다. 이 건물들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동진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균열이 간 벽, 부식된 철근, 무너진 발코니들이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고급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인국이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리스트가 나타났어요. 박태진 회장 일가가 거주하는 타워 팰리스급 고급 단지들입니다. 보십시오. 화면에는 자재 명세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강모래, 고급 철근, 최상급 콘크리트였어요. 부자들 집은 멀쩡하게 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집만 부실하게 지은 겁니다. 인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묻어났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은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인국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발코니가 무너진 지수의 아파트였습니다. 제 딸이 사는 집입니다. 임신 2개월인 딸이 발코니에 매달렸어요. 간신히 살았습니다. 인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검찰 특수부가 움직였습니다. 신명건설 본사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어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건물로 들이닥쳤습니다. 회장실, 재무팀, 홍보팀 모든 곳이 수색됐습니다. 서버실의 컴퓨터들이 압수됐어요. 금고가 열렸고 안에 있던 서류들이 모두 증거로 확보됐습니다. 태진은 회장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검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박태진 씨 횡령과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금융감독원도 움직였습니다. 신명건설의 재무자료를 긴급 조회했어요.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신명건설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주가는 이미 폭락하고 있었어요.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은 난리였습니다. 경비원 딸 무릎 영상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댓글이 달랐습니다. 무릎 꿇은 건 죄가 아니라 존엄이었다. 진짜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은 박태진이다. 최인국 씨를 응원합니다.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지수에게 꽃과 편지가 배달됐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신명건설 본사 앞에는 피해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실시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을 다시 지어라.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지 마라. 태진은 이 모든 것을 회장실 창문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홍보팀에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광고주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우리 편을 들지 않겠다고 해요.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돈으로 막아라는 그의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 앞에서 돈은 무력했습니다.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 피해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태진과 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뺨은 푹 들어갔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자 사람들도 따라 앉았습니다.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박태진에 대한 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공여, 그리고 피고인 문선영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범죄 수익은닉 사건입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먼저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정 한쪽에 놓인 테이블 위에 증거물이 올려졌습니다. 비닐 봉투에 담긴 붉은 안전모였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 이강석 씨의 안전모입니다. 2000년 9월 23일 신명타워 현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사가 국과수 감정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안전모 내부에서 검출된 혈흔의 DNA는 이강석 씨와 일치합니다. 외부의 찍힘 자국은 당시 현장에서 사용되던 철근 결속기와 정확히 일치해요. 검사가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안전모에 찍힌 자국과 철근 결속기의 모양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헬멧 안쪽 안감에서 발견된 메모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염분 수치 조작이라고 적힌 작은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설계도 조각도 함께 보였어요. 이 메모와 설계도는 이강석 씨의 필적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실제 시공 현장의 염분 수치 시험 결과와 일치합니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강석 씨는 죽기 직전까지 부실 시공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남겼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석의 가족들이었어요. 부인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고 딸은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입니다. 첫 번째 증인 최인국 씨를 불러주십시오. 인국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000년 9월 23일 밤 무엇을 보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인국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신명타워 현장 15층에서 이강석 기술자와 박태진 회장이 언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인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강석 형은 부실 시공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설계도를 들고 말입니다. 그러자 박태진 회장이 철근 결속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인국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강석 형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안전모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강석 형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인국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난간을 넘어 떨어졌습니다. 박태진 회장이 밀었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이 실제로 목격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당일 야간 작업 일지입니다. 최인국 씨가 15층 순찰을 돌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시간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검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야간반 반장의 진술서입니다. 이강석 씨가 그날 밤 공사 중지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야간반 반장이었던 60대 남자였어요. 그는 선서를 하고 증언했습니다. 이강석 기술자가 저한테 말했어요. 회장님을 만나러 올라간다고요. 부실 시공을 막아야 한다면서요. 그 후에는요? 1시간쯤 지나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이강석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세 번째 증인은 IT 포렌식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발코니 붕괴 영상 조작을 밝혀낸 사람이었어요. 신명건설 홍보팀이 제출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프레임 인서트 흔적이 명확해요. 전문가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영상의 일부가 확대되며 프레임이 어색하게 끊기는 부분이 보였어요. 이 부분은 원본이 아닙니다. 나중에 삽입된 거예요. 메타데이터를 보면 편집 시간과 사용된 컴퓨터까지 추적됩니다. 어느 컴퓨터입니까? 신명건설 홍보팀 내부 기기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번째 증인은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박태진 회장한테 리베이트를 줬습니다. 공사를 따내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얼마나 줬습니까? 1년에 수억 원씩입니다. 계약금의 10%를 현금으로 줬어요. 증인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하나씩 증언이 쌓였어요. 태진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선서를 했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아들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고발했습니까? 시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두 창립자 체제를 숨겼습니다. 최인국 씨를 회사에서 쫓아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부실하게 지었습니다.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내도 그 집에 살았어요. 임신한 아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시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태진도 아들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박태진은 살인, 횡령, 뇌물공여, 건축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엄벌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 인국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어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상기금을 공탁하겠습니다. 인국이 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이고 회복입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태진 살인죄로 징역 20년, 특경법상 횡령죄로 징역 10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형을 합산하여 징역 25년에 처한다. 피고인 문선영 업무상 횡령 및 범죄 수익 은닉죄로 징역 7년에 처한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인국은 방청석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25년 만에 되찾은 존엄이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신명건설은 파산했어요. 법원의 청산 절차를 거쳐 회사 자산은 모두 정리됐습니다. 그 돈은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쓰였어요. 부실시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국은 이제 백호안전진단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돌며 안전교육을 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교육에 힘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인국은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체육관에는 3학년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인국은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안전모가 뭔지 아나요?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공사장에서 쓰는 모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쓸까요? 머리를 보호하려고요. 인국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 하나를 꺼냈어요. 새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노란색이었죠. 이 안전모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작은 물건이지만 아주 중요해요. 인국은 아이들에게 안전모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안전모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꽃을 그린 아이도 있었고 별을 그린 아이도 있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인국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옛날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안전하게 집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교육이 끝나고 인국은 학교를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인국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강석 형, 보고 계시죠? 인국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는 작은 전셋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지수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가 예쁘지?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인국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우리 손주 어디 보자. 인국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기는 할아버지 품에서 깔깔 웃었어요. 인국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 컸네, 잘 컸어. 인국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어요. 지수와 아기의 사진, 인국의 사진,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특별한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에 담긴 설계 스케치였어요. 발코니 보강 설계였습니다. 인국이 직접 그린 것이었죠. 스케치 아래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제대로 짓자. 인국은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 밥 먹어요. 지수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기는 아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인국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수가 웃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인국은 지수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피해자 보상기금에서 나온 거야. 내가 받을 몫이야. 지수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보상금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먼저 주세요. 인국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긴. 그래도 내 몫은 받아야지. 아기도 키워야 하잖아.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로요.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십니까? 시우가 인국에게 인사했습니다. 인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은 어때? 배울 게 많습니다. 매일 새로워요. 시우는 이제 박씨 성을 버렸습니다. 법적으로 성을 바꿨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공익제보와 수사 협조 덕분에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보조로 일하며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자재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선배들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배워갔습니다. 노트는 잘 쓰고 있나? 인국이 물었습니다. 시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자주 들고 다니는 노트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람 이름을 먼저 외우는 게 좋아. 인국이 시우에게 해준 조언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자재 운반 기사님, 미장공 아저씨, 철근공 형님, 모두의 이름을요. 현장 사람들이 이제 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인국이 시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 날 인국과 시우는 함께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이었어요. 이강석 기술자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이 힘을 모아 만든 곳이었어요. 작은 공원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이강석의 사진이 새겨진 추모비가 서 있었어요. 잔디밭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한 포기씩 조심스럽게 뽑았습니다. 인국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트럭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어요. 붉은 안전모였습니다. 25년 동안 간직했던 그 안전모였어요. 이걸 왜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인국이 안전모를 시우에게 건넸어요. 이제 너한테 맡긴다. 저한테요? 이강석 기술자의 뜻을 이어가라.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거야. 시우는 안전모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의미의 무게였습니다. 집은 다시 지을 수 있다. 인국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처음부터 제대로 지어야 해.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자재가 좋아야 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해.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잘하겠습니다. 꼭요. 두 사람은 추모비 앞에 섰습니다. 묵념을 올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인국은 한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자재로 제대로 된 공법으로 짓는 곳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에는 두 개의 안전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붉은 안전모였고 다른 하나는 새 노란 안전모였어요. 인국은 두 안전모를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안전모를 비췄어요. 반짝였습니다. 더럽혀진 것도 제대로 씻어내면 다시 반짝인다. 인국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 안전모를 썼어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작업자들이 인사했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전하게 갑시다. 인국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철근을 점검하고 콘크리트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준에 맞았어요. 크레인이 자재를 끌어올렸습니다. 작업자들이 일을 시작했어요.
망치 소리, 용접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인국은 건설 중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건물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집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튼튼하게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인국의 25년 여정이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무릎이 아니라 존엄으로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공유하여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깊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